민원연 방송 모니터 픽스유 특집. 네, 이게 뭐예요? 오늘은 제가 네. 매주 하나씩 노래를 가지고 오잖아요. 네. 오늘은 개인적으로는 이 유성기업 노동자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로 콜드플레이의 픽스유라는 노래를 들고 왔습니다. 픽스유. 이 노래 가사가 굉장히 어떤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좀 위로가 되는 가사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골라봤고요. 유성기업 이야기입니다. 유성기업의 폭력 사태. 지금 뭐 굉장히 유명한 사태입니다. 네. 여러분들 듣기만 해도 막 피로감이 몰려오실 겁니다. 네. 왜냐면 언론에서 늘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네. 늘 폭력을 행사했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호재가 있다니라고 생각하고 누가 맞았다. 네. 전치 몇 주. 노동자가 피를 이거는, 흘렸다. 뭐 이런 거. 노동자가 사람을 때리다니 이러면서 지금 완전히 흥분한 그런 상태의 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국민 많은 분들도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지금 노동자가 사람을 때려? 안 그래도 뭐 민주노총이 사람을 때려?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들이 진행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이 보고서의 그 인트로, 이 보고서 12장이나 됩니다. 그런데 그 인트로를 제가 좀 살짝 고쳤는데요. 이거는 제 나름대로의 진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해보겠습니다. 한 기업의 노동자들이 대표실로 찾아가서 폭력을 가했습니다. 폭력은 당연히 너무너무 나쁜 거죠.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라고 해서 폭력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힘들었어도 폭력을 하면 무조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이걸 보도하는 언론의 행태 자체도 굉장히 타당합니다. 폭력이 발생했으면 그 누구든지 보도를 하게 돼 있죠. 그런데 저는 그 기업이 유성기업이라면 그 보도는 달라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성기업에서는 지난 7년간이나 무자비한 노조 파괴 행위가 계속 이어졌고 그 상황에서 그 한마디로 말해서 수많은 사측의 폭력이 있었지만 제대로 언론이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당 노동 행위가 법적으로 다 인정이 된 것이에요. 그냥 소문이 아니에요. 진짜 완벽하게 법적으로 인정돼서 심지어 유성기업의 회장이 징역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을 때 유성기업의 그 폭력을 언론은 제대로 보도했던가?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해결이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회장이 뭐 하고 법적으로 다 이겼단 말이에요. 노동자가 다 이겼어요. 그런데 왜 이런 폭력이 벌어졌을지 사실은 굉장히 의아했거든요. 그렇죠. 이상하잖아요. 다 이겼어요, 노조가. 그런데 노조가 미쳤나? 왜 이제 와서 다 이긴 싸움에서 폭력을 가해서 이 판을 정말 불리하게 이렇게 만들어버렸나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뻔히 언론에 어떻게 보도될지 알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를 우리가 언론이 이들은 이미 다 이겼는데 지금 굉장히 강한 그 아주 말도 안 되는 부당노동 행위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위반해서 회장이 징역까지 갔다 온 그런 기업이고 그 기업에서 어찌됐든 7, 8년을 싸워온 노동자들이 왜 마지막 정말 점을 찍는 그런 사태에 벌어진 이 상황에서 유성기업 그 노동자들이 이런 있을 수 없는 정말 말도 안 돼서 막 더듬는데 있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을 벌였는지 그 원인을 찬찬히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고 노조만 지적할 것이 아니고 사측의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를 같이 지적해줘야지 이게 정상적인 언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보수 언론들이 정말 너무나 심하게 노동자의 폭력 그 자체만을 확대해서 부각하고요. 뭐 장관과 총리,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 등의 그런 사과 발언 이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잘라서 맥락 없이 그 발언 위주로만 탁탁탁 보도하면서 이거 봐라. 이거 뭐 다 등을 돌렸다. 노조한테. 이거는 뭐 명백하게 잘못한 것이다. 이것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짚어봐야 돼요. 유성기업의 그 폭행 사건이 벌어지기 전 유성기업에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왜 이 폭행 사건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이번 폭행 사건에 대해서 보도는 어땠는지 이 세 가지를 다 짚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연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방송이 좀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8년의 일이잖아요. 이걸 너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조금 디테일하게 시간이 들어가더라도 좀 잠깐만 왜 이렇게 말을 더듬지?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좀 상세하게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성기업이 어떤 회사이고 그리고 왜 언제부터 이렇게 싸움이 시작되었는지 사측과의 갈등이 시작되었는지를 이야기해보죠.
네, 요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시계를 좀 많이 돌려야 됩니다. 2009년으로 돌아가는데요. 2009년에 이제 유성기업 노조가 뭘 요구하냐면 사측에 야간 2교대 근무, 주야 2교대 근무에서 주간 연속 2교대 근무로 바꿔달라라고 요청을 했어요. 요 이야기가 나온 배경이 뭐냐면 한두 달 사이에 노동자 거의 4-5명이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어떤 분인가 살펴봤더니 20년 이상 장기간 야간 근무를 해왔던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과 이 장기간 야간 노동과 이 사망의 연관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외치면서 사측에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측도 이걸 받아들입니다. 이거 몰랐던 사실이시죠? 네. 많은 분들이 모르셨을 텐데. 그래서 2009년에 이 노사 양측이 합의서를 써요. 2011년부터는 주간 연속 2교대로 근무 형태를 변경한다. 라고 합의서를 썼어요. 근데 이 합의서가 지켜졌으면 지금까지 싸움을 이어오지 않았겠죠. 네, 2011년에 사측이 이걸 지키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이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노조가 이거 지켜야 되는데 왜 안 지키냐 니네 합의하고 나서 그래서 부분 파업에 돌입을 한 거예요. 그런데 부분 파업 4시간 만에 사측이 무슨 짓을 하느냐? 직장 폐쇄를 해버려요. 직장 폐쇄란 사용자가 그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노동자를 공장에서 내쫓고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것이다. 만약 노동자의 정당한 조합 활동을 저해할 목적으로 행하거나 집단적, 영구적 해고의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경우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직장 폐쇄는 반드시 노동조합이 쟁의 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실시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직장 폐쇄일 경우 임금 지급의 의무를 면한다. 대단하죠? 네. 정말 준비했다는 듯이 4시간 만에 직장 폐쇄를 단행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노동자들이 당황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직장 폐쇄를 하면서 뭘 동행을 하냐면 용역업체의 용역업체 직원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노조원들을 내쫓는 겁니다. 공장에서. 직장 폐쇄됐으니까 니네 나가라. 막 내쫓는 거예요. 그래서 노조원들이 뭘 하느냐? 공장 점거 농성에 돌입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째 비슷해 다 이런 스토리. 신기하죠. 비슷한 이유도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어쨌거나 점거 농성을 했는데 사실 이게 점거 농성이라고 부르기 좀 그렇습니다. 이유가 노조가 점거 농성을 한 지 6일 만에 공장 밖 비닐하우스로 쫓겨나요. 왜 쫓겨났을까? 당시 영상을 살펴보면 경찰과 사측이 고용한 용역업체 요 두 집단이 노조원들 바깥으로 내쫓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노조원들이 여기에 밀려나서 바깥에 가서 비닐하우스에서 파업을 이어가는 뭐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태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용역업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폭력을 가합니다. 직장 폐쇄를 선언하고 하루 뒤에 무면허 용역업체 직원이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요. 그래서 노조원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13명이 크게 다칩니다. 진짜 놀라운 일이죠. 무면허 용역업체 직원인데 그 거의 스타렉스 같은 차를 운전을 한 거예요. 그 상태로 정말 인도로 돌진하는데 그 CCTV 영상이 있는데 정말 인도로 돌진해서 노조원들이 당시에 막 쓰러진 분들 정말 피 흘리는 모습을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놓고 막 이랬어요. 돌진해서 치었다고 사람을 치었어요. 대단하죠. 앞유리창이 막 다 깨지고 이랬어요. 이런 폭력 사태도 있었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막 노조와 용역업체 직원과 들어가려는 노조와 끌어내려는 용역업체 직원들과 대립이 있잖아요. 그 대립 과정에서 용역업체 직원이 컨테이너 박스 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막 소화기를 뿌려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앞이 안 보이죠? 소화기 그 가루 때문에. 그 상태에서 소화기를 던지는 거예요, 밑으로. 그래서 노조원이 실제로 이걸 머리에 맞았고 두개골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으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용역업체 직원이 폭력적으로 나오는 행동들이 이미 다 촬영이 돼 있고 제가 보고서에서는 유튜브 채널 영상을 통해서 링크를 걸어드렸는데 그거 보시면 정말 참담합니다. 이 진짜 막 말도 안 되는 폭력이 일어나요. 진짜 2013년 11월 14일 뉴스타파 폭력이 난무했던 직장 폐쇄 당시의 상황이 한시도 내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 500~600명에 대한 용역들이 소화기 던지고 페퍼 들고 막 하여튼 날카로운 거 다 들고 있었어요. 해머도 들고 있었고. 저는 한 4개월, 6개월 이상을요 꿈을 꾸면 맨날 맞는 꿈 꿨어요. 용역 뭐 아무도 모르는 사람 그냥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시커먼 옷 얼굴도 안 보여요. 그냥 등치 큰 사람한테 맞는 꿈. 결국 정신질환을 앓게 된 조합원도 생겼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유성기업 노조는 탄압을 받았고 이 상태에서 싸움을 계속 벌이다가 쫓겨났고 쫓겨난 이후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돌아가야 되니까 그럼 우리 파업 접고 돌아가겠다
라고 했는데도 사측이 받아주지 않아요. 직장 폐쇄되는데 왜 돌아오냐. 그래서 결국 법적으로 이 직장 폐쇄가 부당하다라는 판결이 날 때까지 사측이 노동자들을 공장에 복귀시키지 않았고요. 그렇게 싸움이 진행된 겁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사실 어떻게 이렇게 합의를 하자마자 그 다음날 이렇게 직장 폐쇄를 갑자기. 하는지, 그리고 직장 폐쇄를 하니까 바로 이제 너희들은 회사에 못 들어온다 이렇게 해서 아예 파업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니까 일을 못하게, 그러니까 회사에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이게 이제 굉장히 전략이라는 거죠. 굉장히 아주 전략적인 사측의 행태였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사측이 이렇게 폭력을 가한 다음에 일단 내보낸 다음에 어떻게 이제 하냐면요. 이 농성하고 있는 노조를 계속 이제 보복을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복을 하냐면은 일단은 구속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17명이 구속되고 27명이 해고되고 300여 명이 징계를 받았고요. 12억의 손해배상 가압류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로부터는 1억 2천만 원의 손배를 맞았거든요. 근데 이뿐 아니라 계속 수당이 발생하는 잔업특금 대상에서 이 노조원들한테는 차별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업특금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게 현장 노동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분들은 기본급 가지고만은 월급이 해당이 정산이 안 돼서 네. 이 잔업특근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월급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네. 이런 부분에서 차별을 두는 거죠. 네. 이게 그 자동차 관련된 거의 모든 산업이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기본급이 낮고 잔업특근 수당이 굉장히 좀 높게 책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비용이 합쳐져야지 우리가 말하는 그나마 그럴싸한 그런 월급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안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노조원들과 합의도 없이 공장에 CCTV를 설치한 다음에 노조원에 대한 영상, 음성 체증을 계속해요. 한마디로 이제 완전히 불법적인 노조원 탄압을 계속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탄압을 하는 그 뒤에는 가장 큰 그 수법은 뭐였냐면 어영노조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여러분들은 잘 기억 못 하시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MBC에도 창조 컨설팅이 들어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MBC도 이렇게 어영노조가 생기잖아요. 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네. 노조 파괴의 방법이에요. 수법이네. 네, 수법이죠. 그런데 2011년 7월에 복수노조법이 도입되자마자 사측은 기존 노조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어영노조를 만들거든요. 그런데 어영노조를 만들었는데 너무 사람이 안 들어와. 사람이 너무 안 들어와. 네. 그러니까 짜증이 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을 노조원들을 회유해서 어용노조에 집어넣을까 이것을 골몰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과정에 현대자동차라는 원청, 그러니까 이 회사가 유성기업이 현대자동차의 하청 공장이에요. 하청 업체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품을 네. 또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아주 큰 괜찮은 그런 하청 업체예요. 그런데 이 현대자동차가 뒤에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배후 조종하고 있었다라는 것들이 보도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자, 이 내용을 MBC에서 보도했어요. 이 내용을 좀 얘기해 주시죠. MBC 뉴스데스크 소수의견이라는 코너에서 나온 건데요. 네. 보도 날짜는 9월 29일입니다. 밤샘 근무 없애달라 하청 노동자들 7년째 외침이라는 보도였는데 이 보도에서 현대자동차가 어떻게 개입을 했는지 정황을 설명을 해주거든요. 한창 노사 갈등의 골이 깊어질 무렵 사측의 지원을 받은 신규 노조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신규 노조와 관련해 뜻밖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원청 기업인 현대자동차의 최모 이사. 그는 부하 직원에게 보낸 메일에서 유성기업의 신규 노조 가입원이 늘고 있지 않다며 날짜별로 지정된 목표까지 언급합니다. 이후 현대차는 유성기업에게 연락해 대책회의를 소집했고 메일을 전해받은 유성기업 간부는 현대차로부터 신규 노조원 확보를 강요받고 있다며 창조 컨설팅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유성기업과 창조 컨설팅이 저지른 어영노조 설립 과정에 현대차의 강요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유성기업 전직 임원의 증언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현대가 주범이야. 하청업체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 될 것 아니야. 유성기업은 덜놀이야, 덜놀이. 그렇다면 현대차 측은 왜 이렇게 하청업체의 노사 문제에까지 관심을 가진 걸까? 현대차 1차 하청업체인 유성기업은 자동차 엔진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생산합니다. 이 부품의 이름은 피스톤링. 개당 2,000원 정도 하는 부품이지만 자동차의 전체적인 생산 일정을 좌우할 정도의 필수 부품입니다. 근무시간 감축으로 유성기업의 생산량이 줄면 현대차의 생산 공정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하청인 유성기업이 먼저 야간 근무를 폐지하면 원청인 현대차 노조에서도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들으셔야 될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현대자동차와 창조 컨설팅이죠. 이 새로운 두 개의 단어가 나왔죠. 네. 그래서 이 창조 컨설팅이 어떤 회사인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창조 컨설팅은 말 그대로 노조 파괴 전문 노무법인입니다. 이게 진짜 대단하죠? 앞에 수식어가 노무법인인데 노조 파괴 전문이에요. 이 진짜 수식어가 웃기죠? 자, 그래서 이 창조 컨설팅이 어떤 일을 하는 회사냐면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유성기업뿐만 아니라 발레오전장이라는 하청업체가 또 있었어요. 그리고 대구 영남대의료원, 그리고 골든브릿지 투자증권, 뭐 KT 이런 노조들을 다 파괴해왔어요. 대단하죠? 근데 이 수법이 어떤 거냐? 요거를 누가 설명했냐면 한겨레가 이 2015년도 6월에 보도를 했는데 네. 한겨레가 설명한 전략은 요거예요. 얘네의 이제 전반적인 전략 이거다라고 딱 설명을 해줬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창조 컨설팅이 우선 사쪽의 자문을 맡습니다. 회사는 일방적으로 일부 업무를 외주화합니다. 노조는 부분 태업으로 맞섰습니다. 회사는 전격적으로 직장을 폐쇄하고 용역 경비를 배치해 노조원들이 회사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러면서 노조 간부를 징계하거나 해고하고 고소 고발을 하기도 합니다.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도 하죠. 노조가 법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국의 노동관계법이 노조에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법적인 대응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런 와중에 노조원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하나 둘 노조를 떠납니다. 자, 이 얘기가 들으셨을 때 어떤 얘기 같아요? 유성기업 얘기 같죠? 유성기업 얘기 아닙니다. 그러면 발레오 전장 얘기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 한겨레가 설명한 사례가 발레오 전장의 사례인데 유성기업의 사례와 똑같잖아요. 이게 전형적인 수법인 거예요. 이 틀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이행을 한 거예요. 노조 파괴 정석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창조 컨설팅의 전형적인 정말 방법입니다. 전문 업체인 거죠. 노조 파괴 전문 업체인데 진짜 악마의 기업이라고 우리가. 게다가 너무 웃긴 게 이게 노무법인이잖아. 노무법인이 노조를 파괴하는. 대단하지 않나요? 노무법인이라니. 네, 그런 일을 해온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현대자동차와 그 창조 컨설팅의 이제 합동 작전이죠. 작전을 그렇죠. 통해서 여러 기업들이 날아갔습니다. 현대자동차 합청업체 여러 곳과 그러니까 발레오전장, 유성기업 다 현대자동차의 하청공장이었고요. 대구 영남대 의료원, 골든브릿지 투자증권, KT 등 다수의 노조가 이 유성기업, 그러니까 그 창조 컨설팅의 파괴 공작으로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창조 컨설팅은 결국은 2012년 10월 노무법인 인가를 취소당하게 됩니다. 이 창조 컨설팅이 노사관계에 지배 개입하는 등 부당 노동 행위를 했다고 인정을 한 것이죠. 법원 노동부가. 그리고 지난 8월에는 창조 컨설팅의 심종두 노무사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1년 2개월과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노조 파괴 전문 노무법인을 유성기업이 고용했고, 그리고 이런 시도를 자동차가 이제 현차가 부추기면서 유성기업의 노조와 사측이 갈등이 점점 더 커진 거죠. 네, 여기서 하나 좀 덧붙이자면 이 심종두 노무사가 공교롭게도 지난 29일이죠. 29일에 풀려났어요. 아, 그래요? 구속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보도가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네. 자, 그리고 그 서울중앙지법은 결국은 유성기업의 어영노조 설립이 불법이다. 그러니 무효다라는 판결을 2014년에 내립니다. 과거 상당 기간 지속되어 온 금속노조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쟁의에 대응해서 일부 근로자들이 새 노조를 설립했다 하더라도 회사가 설립부터 안정, 세력화까지 주도적으로 개입한 피고 노조는 자주적 노조로 볼 수 없다라는 판결이었어요. 자, 판결에서 금속노조도 뭔가 불법적이고 폭력적으로 쟁의를 해왔다. 그러니까 노조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개입한 노조는 노조라고 볼 수 없다. 자주적 노조라고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였는데요. 그러면 이쯤 되면은 좀 뭔가 나아져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계속 폭력은 이어지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프레시안 보도, 그 프레시안에서 구사대 동원한 트라우마, 유성기업 노동자 자살이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한 분이 자살을 했다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쌍용차 자살은 굉장히 많이 우리가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유성기업 안에서의 이런 일들은 거의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해보시죠. 네, 이 이야기가 일단 2012년도에 일어난 일이었고요. 그러니까 파업이 진행되고 한 1년 정도, 1년 조금 넘게 진행된 시점이었죠.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30여 년 동안 유성기업에서 일해온 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30년 동안은 금속노조 소속에 계셨던 분이죠. 네. 그런데 이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사측이 이제 노동자주를 회유했다고 했잖아요. 계속 그렇죠. 노조 그만둬라. 그만두고 그만두면 공장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줄게. 해서 이분은 공장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별다른 큰 의미가 없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근데 공장으로 돌아가신 다음에 거의 반감금 상태에서 51일 동안 이틀 제외하고 계속 일만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사측이 현관문을 잠가놨거든요. 왜냐하면 현관문을 잠가놓은 이유가 언제 노조가 들어와서 다시 점거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현관문을 잠가놓고 그 안에서 공장을 계속 돌린 거예요. 어떡해. 그러니까 이분은 계속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 공장 안에서 생활을 하면서 51일 동안 계속 노동만 한 거예요. 이틀 빼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 상태에서 이미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사측이 무슨 짓을 하냐면 쇠파이프를 쥐어주면서 나가서 저들하고 맞서라. 이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오랫동안 함께 일한 동료들이라 마스크나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도 누군지 알아볼 수 있었다. 공장 복귀에 대한 후회와 자괴감, 나를 구사대로 동원한 회사에 대한 배신감에 시달렸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사건을 겪으신 뒤로 이런 자살 시도를 계속 하셨습니다. 자택에서도 하셨고 회사에서도 하셨고 그러다가 끝내 병원으로 가셨는데 병원에서 자살 시도를 하셔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과연 여기서 책임이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이분의 죽음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있는 거고 어떻게 회사가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죽여왔는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야, 진짜 나쁘다. 네, 진짜 이 사례는 특히나 제가 이 보고서를 쓰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사례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작은 회사에서 물론 굉장히 큰 규모지만 우리가 보기엔 유성기업이라는 회사가 대기업은 아니니까 어찌됐든 저기 어디에 있는 작은 회사에서 막 자기들끼리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누가 막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사회에 이걸 정상적으로 조정하는 권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공권력이라는 것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고 뭐 누구 잡으러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이거를 조사를 해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부당 노동 행위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검찰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검찰이 우리나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는데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개입을 해서 제대로 빨리빨리 처리를 해줬다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노조 파괴 공작이 마구 벌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역사에서 네. 이렇게 노조쟁의가 일어나고 해가지고 검찰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죠. 약자들 편을 든 적이 있나?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기억에 남는 게 없네요. 저는 없어요. 네. 없어요. 자, 그런데 그 와중에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그런 이상한 기소. 그러니까 뭐야 이게 제대로 해야 될 기소는 안 하고 뭐 이런 걸 기소해 하는 검찰의 행태가 하나 있었거든요. 자, 요거는 KBS 추정 60분에서 고발했던 내용이에요. 이게 2017년 7월 12일에 추정 60분에서 검찰과 권력 2부작 1편 유성노조 6년 잔혹사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했어요. 사실 이렇게 좋은 보도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그런데도 참 이게 제대로 이 사태가 계속 해결이 안 되는 게 너무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KBS가 지적한 사항을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이게 어떤 사례냐면 사실 KBS가 지적한 게 이것뿐만은 아닌데 하나만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 사례가 굉장히 웃깁니다. 조합원들이 이제 노조쟁의를 하다 보면 플래카드를 걸잖아요. 현수막을 이렇게 걸잖아요. 그럼 현수막을 제작할 때 바닥에다 놓고 이렇게 페인트로 쓴단 말이에요. 붓글씨를 이렇게 막 직접 쓰세요. 그러면 요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페인트가 바닥에 묻어납니다. 천이 얇다 보니까 바닥에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렇게 글씨가 똑같이 새겨져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제 조합원들이 바닥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쓰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 쟁의를 하면서 요 자국이 이렇게 남았다고 회사가 이걸 고발한 거예요. 고소를 한 거예요. 페인트 자국 남았다고? 페인트 자국 남았다. 고발을 한다고? 고소한 거예요. 뭐로 고소했냐면 MBC도 했잖아요. 그게 뭐야? 되게 웃기죠? 되게 웃기죠? 네. 되게 웃기죠? 그게 뭐야? 그래서 요거를 재물손괴죄와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상식적으로 웃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고발을 하면 누가 멀쩡하게 대응을 해야 되냐면 검찰이 보고 이거는 아니다 해서 기소를 안 해야 돼요. 기소를 안 하는 게 정상이고 하더라도 뭐 재물손괴죄 정도만 기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건 진짜 이건 말도 안 된다. 네. 쟁의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검찰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아세요? 이 사건에 대해서?
바닥에 대고 글을 쓰신 분 검찰 기소사항에 징역 1년 6개월입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뭐 이런 현수막을 거셨던 분 징역 1년입니다. 이렇게 기소를 한 거예요, 검찰이. 근데 되게 웃긴 게 이 사례가 이게 굉장히 웃기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법원에 가서 이게 재물손괴죄로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징역은 안 받고 벌금만 냈는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측이 일방적으로 CCTV를 설치를 했다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그 CCTV가 어디에도 설치가 되냐면 여성 노동자들이 일하는 공간에도 설치가 된 거예요. 근데 여성 노동자들이 뭐라고 항의를 했냐면 여름철에는 공장 안이 너무 덥고 그래서 옷을 가볍게 입고 일하는데 저 CCTV로 다 녹화하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하냐 불편하다라는 생각을 얘기를 해서 노조원들이 하나씩 이걸 가립니다. 천으로 이렇게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서 가린다든지 아니면 가끔은 CCTV에다가 바로 테이프를 막 붙여서 가려버렸어요. 카메라를? 네, 카메라를 이렇게 가린 거예요. 그래서 요 카메라 앞에 유리 있잖아요. 그걸 교체하는데 한 30만 원 정도 들었대요, 사측이. 이걸로 또 고소를 합니다. 웃기죠? 네, 또 고소를 했어요. 또 고소를 하면 검찰이 이번에 또 판단을 잘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걸로 고소를 하냐. 또 기소를 합니다. 어떻게 기소를 하느냐. 카메라에 테이프를 붙인 그 사람 징역 1년. 그리고 옆에서 테이프 떼어준 사람 징역 6개월. 이렇게 기소를 했어요. 심각하죠? 검찰이 이렇게 기소를 한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게 법원에서는 이게 징역형이 말도 안 된다라면서 벌금형만 내렸어요. 아니 그 검사가 누군지 내가 궁금하네. 진짜 웃기죠. 네. 정말 웃긴데 이 추정 60분 이 편을 보시면은 당시 검사들이 반성도 없어요. 당시 판결이 당시 내 판단이 맞았다 막 이런 식으로 막 해명을 하거든요. KBS가 해명을 요청하니까. 이게 되게 웃겨요. 그리고 KBS도 무슨 그걸 뭐 명예훼손으로 1년 뭐 그렇지. 되게 웃기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13명의 노조원이 큰 부상을 입었던 차량 돌진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은 어떻게 처리됐는지 아세요? 경찰에서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했습니다. 아니 무면허라며. 웃기죠? 네. 웃기죠?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했는데 그러면 이 사안은 반대로 검찰이 들여다봤을 때 이건 아닌데 이건 문제가 있는데 얘 무면허에다가 사람을 치고 도망까지 갔는데 이런 뺑소니를 처리해야지라고 판단해야 되잖아요. 사람을 한두 명 친 것도 그죠? 아니구만. 13명을 부상시켰잖아요. 근데 이분은 기소되지 않았어요. 검찰이 경찰의 의견을 받아들였거든요. 아니 이 정도면 살인 미수 아니에요? 웃기죠? 그렇죠. 검찰의 행태가 정말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1편이 유성기업이었겠어요. 그러니까 추정 60분 제목이 검찰과 권력인데 2부작인데 한 편이 유성노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상한 잔혹사가 있었다는 것이 분명하고요. 검찰이 결국은 이게 우리가 이제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올라갔거든요. 유성기업 그 노조 파괴 및 부당노동 행위가. 근데 이게 본조사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밝히기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서 과거사 진상조사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굉장히 지금 짜증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게 검찰이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지금까지 재판이 진행 중인지 아세요? 그거 하나 말씀드리면 2012년도에 유성기업을 압수수색했어요. 경찰이. 문제가 크게 드러나니까. 압수수색해서 뭘 발견하냐면 현대자동차가 개입한 정황,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메일 같은 그런 구체적 정황을 다 입수했어요. 입수를 했으면 쭉 수사 결과를 읽어보고 압수수색한 걸 읽어본 다음에 이거 현대자동차가 개입했네? 그럼 현대자동차 관계자를 기소해야 되잖아요. 기소를 4년 동안 안 합니다. 계속 미뤄와요. 기소를 안 하다가 언제 기소를 했냐면 2017년도 5월에 기소를 했어요. 근데 이 시점이 언젠지 아세요? 공소시효를 3일 앞두고 공소시효 만료가 3일 남았는데 3일 앞두고 기소를 한 거예요. 일찌감치 기소를 해서 빨리 판결을 했어야지 해결이 되는 건데 3일 남기고 공소시효 만료 3일을 남기고 기소를 한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이 3일이 언제였냐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상정 의원이 이걸 두고 뭐라고 비판하냐면 정권이 바뀌니 우리 검찰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지연된 정의는 정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딱 꼬집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수상하죠. 그동안 아무것도 수사를 안 해오다가 정권이 딱 바뀌니까 그제서야 수사에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 검찰 과거사위원회도 이렇게 말을 했지만 결국 이 재판이 길어진 원인도 검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 사건에서 절대 책임이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네. 아니 그러니까 언제 일어난 일인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으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조사를 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튼 난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튼 법원은 어찌됐든 유성기업의 노조 파괴 시도를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2017년 2월에 대전지방법원에서 유시영 유성그룹 회장에게 근로비주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를 했어요. 200만 원은 뭐야? 오타 아닐까요? 저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대단하죠. 네. 200만 원입니다. 네. 200만 원. 네. 그리고 창조 컨설팅과 노조 파괴 전략을 논의했던 이기봉 아산공장 공장장 그리고 최성욱 영동공장 공장장 역시 혐의가 인정돼서 각각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찌됐든 결론은 법원과의 싸움에서 사측의 노조 파괴 시도가 인정된 것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유성기업의 노조원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도 나왔어요. 지난 10월 4일 그 대법원 측은 사측이 노조에서 복귀한 일부 노동자를 재해고한 것에 대해서 유성기업이 단체 협약을 위반해서 2차 해고를 한 것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라면서 사측의 해고 행위를 무효 판결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사측의 악의적인 노조 파괴 시도가 연이어서 계속 법정에서 인정되고 뭔가 길고 긴 싸움이 끝나는 듯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지금까지가. 그러면 이제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는 좀 좋은 일만 있겠지. 그리고 막 정말 박수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느닷없이 폭력 사태 보도가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왜 나왔을까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게 최근에 회장이 이제 감옥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유성기업의 맞습니다. 그 회장이 감옥에서 나오면서 노조가 이제 그러니까 책임자 어떻게 보면 진짜 책임자니까 노조도 그렇고 진짜 제대로 된 교섭을 진행해서 사태를 해결하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측이 계속 어용노조하고만 이야기를 하고 이 우리가 말하는 노조, 정상적인 유성기업 노조하고는 딱 한 번 만났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요 상황을 좀 얘기해 보시죠. 네, 이게 그러니까 한번 만나려고 시도를 했던 겁니다. 만난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시도를 했던 건데 언제냐면 이제 유시영 회장이 4월 달에 나와요. 근데 노조 입장은 5월 달부터 그 이후에 탄압이 더 심해졌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교섭 시도를 했는데 교섭이라는 거는 서로 간의 의견을 교환하고 협상을 해서 합의안을 만들기 위한 거잖아요. 그럼 적어도 대화가 되는 상대를 나와야겠죠. 대화가 되는 상대가. 근데 노조가 얘기하는 거는 꾸준히 얘기해왔던 이 창조 컨설팅과 함께 노조 파괴를 진행했던 인물 5명 있다. 그 사람 잘라라. 그 사람들 해고해야 된다. 그 사람들은 우리를 탄압했고 법적으로도 유죄를 받지 않았냐. 해고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인물 중에 퇴사한 사람이 한 명 있거든요. 그분을 제가 4명 있죠. 그 4명이 교섭위원으로 선정이 돼요. 사측이 그 사람 4명을 보낸 거예요. 웃기죠? 근데 그 4명에 누가 있냐면 아까 유시영 회장과 함께 형을 선고받았던 집행유예가 됐지만 2명의 공장장 있죠? 2명의 공장장이 그 교섭위원회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엿먹어라 그런 거지. 이거 진짜 얘기 안 하겠다는 대화 거예요. 안 하겠다. 해보자. 끝까지 네. 가보자 그래. 내가 감옥에 갔다 오는 한이 있어도 또 한다. 이런 거죠. 그 사람들 가서 얘기를 하라고 얘기가 되겠어요? 그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조가 이건 정말 안 된다. 이 사태를 더 이상 끌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10월 14일부터는 서울에 있는 서울 사무실에서 점거 농성에 돌입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 앞에다가 천막 치고 유시영 회장 나와라. 유시영 회장하고 우리가 얘기하겠다. 우리랑 유시영 회장이랑 해서 유시영 회장이 직접 우리랑 협상을 해서 끝내자. 이 사태를 끝내고 빨리 공장으로 돌아가서 회사가 망가져 있으니 회사를 빨리 재건하자라는 취지로 점거 농성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약간 변화가 있었습니다. 변화가 있을 뻔했어요. 정확히는. 왜냐하면 이 유성기업이 지금 거의 세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유시영 회장의 아들 유현석 사장이 이제 기업을 거의 물려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 유현석 사장이 교섭을 하겠다고 만난 거예요. 노조를. 여기서부터는 약간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이분들이 10월 29일 날 처음으로 1차 교섭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분위기가 그래도 좋았어요. 물론 뭐 상견례를 치르는 자리라고 하니까 좋은 얘기만 나눴겠지만 그래서 노조가 이 교섭이 진행된 다음에 노사 양측은 임금, 단체 협약, 책임자 처벌, 어용노조 문제에 대해서 큰 틀에서 합의하고 공감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굉장히 잘 될 것 같았죠. 그리고 잘 된 것 같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2차 교섭을 하자고 날짜를 잡았습니다. 11월 9일 날 2차 교섭을 하자고 날짜를 잡았는데 이날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황이. 사측이 니네가 요구하는 건 하나도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노조가 꾸준히 얘기해왔던 게 뭐냐면 책임자 처벌해야 된다. 이 노조 파괴했던 그 사람들 쫓겨나야 된다. 해고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한 거랑 그리고 단체 협약. 왜냐하면 이 중간에 노조가 한번 다수 노조가 바뀌어요. 사측의 노조가 다수인 적이 있었어요. 2012년도에 한번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공작을 펼쳐서 막 기존 노조원들 회유하고 그리고 뭐 원래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현장에 없는 관리직 직원들 막 노조에 집어넣고 이렇게 다수 노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수 노조가 되자마자 뭘 했냐면 단체 협약을 바로 깨트려 버려요. 그러니까 이 노조가 뭐라고 했냐면 단체 협약 이거 원상 회복해서 원래대로 가야 된다. 우리가 단체 협약했던 그 내용 지켜달라. 요거랑 임금 인상 이거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임금 가지고는 기본급 가지고는 생활하기 힘들다라는 얘기로 세 가지를 요구했는데 세 개를 다 깨버린 거예요. 되게 웃기죠. 단체 협약을 원상 회복하면 어용노조랑 차별 생겨서 안 된다. 책임자 처벌은 회사 고유 인사권이다. 안 된다. 그리고 임금 인상은 어용노조가 합의된 거하고 똑같은 수준에서 할 거다. 안 그러면 어용노조가 반발한다. 안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무 얘기도 안 들어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두 번째 교섭에 가서는. 아니 뭐 책임자 처벌이야 자기 그 운영자들 그 사용자들 말 듣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처벌 안 할 거고. 그죠. 어용노조 자기네들 말 듣는 사람이라 뭐 안 할 거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노조가 협상의 판이 완전히 깨졌죠. 깨진 다음에 이제 계속 파업을 이어간 거예요. 이어가다가 22일 날에도 원래 점거 농성은 아니지만 공장에서 계속 파업을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쟁의를 끝내고 이제 나가려다 봤는데 차가 한 대 쓱 들어오는데 보니까 사측 차예요. 근데 사측 차가 들어가서 뭘 했느냐면 어용노조랑 교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하고는 지금까지 단 2번 만났어요. 10월 달에 2번 만났는데 어용노조랑 임금 협상 막 교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완전히 노동자분들께서 완전히 눈이 돌아간 거죠. 아니 우리랑은 얘기도 안 하고 심지어 지금은 금속노조가 지금 다수노조예요. 아 그래요? 다수노조를 무시한 거예요. 다수노조를 무시하고 저기랑 가서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교섭을 한 거예요. 그렇게 안 될 텐데. 이게 물론 이 다수노조가 있더라도 뭐 비율에 의해서 정해야 되는 게 노동법에 명시가 돼 있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완전히 다수노조를 배제한 채로 임금 협상을 막 반대 어용노조랑 진행을 하니까 거기서 분노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결국 쭉 이렇게 이어져 오다가 폭력 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실은 굉장히 억울하게 돼 있죠. 계속해서 이겼어. 법적으로 다 모든 걸 이겼는데 이 과정에 사측은 노동자 27명을 1차 해고했다. 절차가 문제가 되자 1년여 만에 복직시켰습니다. 하지만 노사 대립은 계속됐고 이들 중 11명은 다시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불과 4개월 만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해고자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우선 쟁의 자체가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친 정당한 행위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때문에 과거 징계 사유로 또 징계를 한 것은 단체 협약을 어긴 것이라고 봤습니다. 첫 해고 후 7년 만에 내려진 복직 판결. 그 사이 노동자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좀 더 빨리 나와서 현장의 조합원들이, 해고자들이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너무 늦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반성했을 거라고 믿었는데 이자들이 들어와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자기네들을 탄압했던 그 사람들을 교섭위원으로 만들고 그리고 또 어용노조하고만 대화를 하고 계속 우리를 개무시하고 있어요. 이 노동자를.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진짜 제가 보기엔 이거는 폭력을 부르는 짓을 있는 대로 다 한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한 방을 때린 그것이 무조건 그것만이 잘못으로 부각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고 폭력은 폭력으로 분명히 비판해야 되고 지적해야 되지만 그 폭력이 나오게까지의 수없이 더 많은 큰 폭력 그거를 우리가 얘기해 주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분명히 폭력이 있었다는 건 팩트죠. 그러니까 팩트를 얘기했지 나는 왜곡이 아니다라고 언론은 주장하겠지만은 사실 그동안 있어왔던 이 모든 맥락을 얘기하고 사측에 너희들 왜 이런 식으로 계속해 라고 얘기해주지 않는 상태에서 노조의 폭력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명백한
완전히 편파적인 보도라는 거죠. 이거를 계속 우리가 지금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아무튼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폭력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고요.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성대 유선 아산 지회장은 책임은 금속노조 유성기업 지회에 있으며 상응하는 책임을 질 것이다 라면서 자신들이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일단은 당부를 했어요.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언론이 어떻게 보도했는지 이제 봐야 되는데 사실 제가 오늘 좀 아쉬운 건 저희가 오늘 신문 모니터 하는 날이 아니고 방송 모니터를 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보고서를 방송 모니터를 쓰라고 제가 먼저 지시를 했는데 이제 말을 했는데 제안을 했는데 그 이유가 이 날 첫날 보도 채널A 보도를 제가 밥 먹다가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이렇게 보는데 보도가 나오는데 너무 놀랐어요. 일단은 유성기업이 왜 이런 일로 다시 또 보도가 되고 있는가. 그리고 보도 내용도 너무 악랄하게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다음날 아침에 잊어먹지 않으려고 바로 이제 동주 씨한테 유성기업 보도가 있었다 어제. 이게 무슨 일인지 아예 무슨 일인지 자체를 알아보고 보고서를 준비해달라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방송을 열심히 하는 동안에 방송 모니터를 하는 동안에 신문은 정말 극악인 거야. 난장판입니다. 지금 정말. 신문 조중동은 진짜 말도 못해요. 신이 났어요. 네, 정말 보수 언론들이 다들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얘기하는 이 방송 보도의 문제점은 정말 약가다. 그러나 약가지만 그래도 들어달라. 왜냐하면 이게 또 방송에서는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딱 종편 3사가 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편 3사의 진상짓을 좀 봅시다. 일단은 보도량부터 이야기해 보시죠. 네, 이게 언제 보도가 되기 시작했냐면 22일날 폭력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날 당일부터 보도된 게 아니에요. 일단 26일 날부터 보도가 시작이 됐고요. 시작은 당연히 신문의 보수 언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럼 방송은 어땠느냐?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에서도 보수 매체 있죠. TV조선과 채널A. TV조선과 채널A 26일부터 저희가 모니터를 29일까지 했는데 하루도 빼놓지 않고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은 보도를 내놓은 방송사는 채널A였습니다. 무려 7건이었고요. 그 뒤를 이어서 TV조선이 5건, MBN이 4건, 그 뒤에 SBS가 2건, 그리고 KBS, YTN이 1.5건, MBC, JTBC가 1건 순이었습니다. 특히나 이 채널A가 돋보이는데 채널A 같은 경우는 26일부터 29일까지 보도 순서를 계속 앞당겨요. 처음에는 19번째 보도였는데 이튿날에는 15번째, 그 다음날에는 8번째, 그 다음날은 톱보도예요 심지어. 이걸 톱보도로 했어요. 아니 하나 가지고 그게 대단하죠. 나오나? 네, 톱보도로 막 이렇게 했어요. 어쨌거나 이 보수 매체 중에서도 TV조선과 채널A 그리고 MBN이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로 방송을 했다, 네. 보도를 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일단은 이게 우리가 돋보인다고 말하면 너무 우리가 비아냥거리는 건데 아주 그냥 난리, 쪼개기 보도, 쪼개기, 확대하기 이런 보도를 지금. 영상이 좀 더 악랄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사건 자체를 되게 폭력적인 방식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적극적이었던 게 TV조선하고 채널A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졌어요. TV조선과 채널A가 그동안 유성기업에게 얼마나 관심을 보여왔나. 했을까? 네, 궁금하잖아요. 궁금하긴 하네요. 궁금하잖아요. 왜냐면 그동안 너무 많은 사건들이 있었으니까. 유시영 회장도 구속됐고, 유죄 판결, 그리고 뭐 대법원에서 해고 무효 판결, 막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때 보도했나?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날짜별로 다 찾아볼 수는 없으니까 이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어요. 그래서 검색 단어는 유성기업이었고요. 그리고 날짜는 전체로 검색을 했는데 채널A는 관련 보도가 총 8건입니다. 그리고 TV조선은 관련 보도가 18건이었어요. 요거는 2018년 11월 29일 오후 4시 기준으로 검색을 한 거고요. 근데 중요한 게 그러면 유성기업을 그동안 보도를 해왔으면 폭력 사태 빼고 보도량이 얼마인지 한번 봐야 되잖아요. 만약에 뭐 폭력 사태만 해서 뭐 한 5건 나오고 그러고 나서 한 뭐 3건 있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살펴봤더니 폭력 사태를 제외해 보니까 채널A는 2건 남았어요. 8건 중에 6건이 폭력 사태였던 거예요. 그리고 TV조선은 7건 남았습니다. 18건 중에 11건이 폭력 사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그냥 쭉 보도를 안 하다가 여태까지 있었던 사측에 잘못된 건 쭉 보도를 안 하다가 노조원이 한번 임원을 폭행하니까 이것만 팍 이렇게 터뜨려가지고 보도를 하는 거예요. 신이 난 거죠 여기서. 이러고 나서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이 어땠나, 보도 내용이 어땠나도 한번 살펴봐야 되잖아요. 근데 예상하셨던 대로 내용은 정말 사측 얘기만 나옵니다.
그래서 TV조선 보도에서 거의 유일하게 노조 입장이 나온 게 29일 날 이제 노조가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하니까 당연히 내용이 나오겠죠. 노조 입장이. 뭐라고 나오냐면 기자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성기업 노조는 아산 공장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는 우발적이었다며 유감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회사와의 오랜 갈등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도성대 지회장 발언을 보여줍니다. 8년 전부터 지금처럼 관심을 가졌다고 하면 이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뭘 요구를 했는지를 완벽하게 지금 인식을 한 거잖아요. 언론에게 보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잖아요. 8년 전부터 있었던 노사 갈등 과정을. 그러면 TV조선이 이 요청을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정말 웃긴 게 사실 그냥 이 얘기만 안 하고 그냥 여기서 끝냈으면은 그냥 한 반쯤 나쁜 보도였죠. 왜냐면 요청한 걸 그냥 안 받아준 것 뿐이니까. 근데 TV조선은 반쯤 나쁜 보도를 하지 않잖아요. 하나를 채워야죠. 한 걸음 더. 나쁜 보도 하나 채워야죠. 그래서 누구와 인터뷰를 하냐면 사측의 최철규 대표와 인터뷰를 해요. 네, 웃기죠? 네. 그래서 이 최철규 대표가 막 나와가지고 부하 직원이 저렇게 맡고 있는데 그걸 지금 그 생각만 그냥 마음이 아파. 그건 회사의 고유 인사 권한인데 그 노조를 해체할 경우에는 오히려 그 노조 측에서 부당 노동 행위가 돼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사측 입장을 그대로 방송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웃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기자회견을 하고도 노조 입장은 언론에서 제대로 안 나온 거예요. 노조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사측 입장이 나온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스피커는 완전히 사측에게만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웃긴 게 같은 날 이 최철규 대표가 채널A와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심지어 채널A는 단독 인터뷰라고 막 신나서 내보냈는데 알고 보니까 막 TV조선도 했던 거죠. 뭐 하여튼 해서 같은 얘기해요. 그냥 나와가지고 똑같이 사측 입장만 막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러고 나서 뭐 MBN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청와대 청원 있죠. 청와대 청원 수를 가지고 막 지금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 노조 이 폭력에 분노하고 있다. 막 이런 보도 내놓고 이러고 있어요.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대박이다. 근데 그나마 뭐 채널A랑 MBN 같은 경우는 따로 이제 리포트를 구성을 해서 노조 입장을 실어줬어요.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했고 사실관계가 뭐 이런 부분이 다르고 뭐 이런 얘기 한 거예요. 그나마 그래서 뭐 채널A하고 MBN 같은 경우는 반론을 그래도 보장을 했다. 조금이나마. 지상파 3사와 JTBC가 남았죠. 그 중에서 먼저 가장 잘한 방송사 어디냐? MBC였습니다. MBC가 뭐 앞서서 제가 보도를 인용하기도 했지만 MBC 보도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문제 원인을 짚었어요. 뭐가 문제냐? 노사 갈등이 문제다. 8년 동안 이 지속되었던 노사 갈등이 문제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MBC가 설명한 걸 좀 읽어드리면 회사 측은 김상무가 노조에 대한 고소고발을 주도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노조원들이 폭력을 휘둘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회사가 독소 조항이 담긴 단체 교섭안을 강요했고 회사와 친한 사내의 다른 노조와만 교섭을 진행하자 분노한 조합원들이 우발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사건 현장에 출동하고도 폭력 사태를 막지 못했던 경찰은 뒤늦게 사건 전담팀을 꾸려 노조원 5명을 폭력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엔진 부품을 만드는 유성기업은 지난 2011년 노조가 파업하자 노조원 27명을 해고했습니다. 또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에 노조 파괴 시나리오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져 유시영 회장이 1년 2개월간의 징역형을 살기도 했습니다. 8년간 이어진 첨예한 노사 갈등이 폭력 사태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못해도 이 과정에 들어가야 할 건 다 들어간 거예요. 중요한 사건들은 다. 8년 동안 노사 갈등이 있었고 유성기업이 어떤 기업이고 유시영 회장이 노조 파괴, 창조 컨설팅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MBC가 그나마 나머지 방송사 중에서 가장 좋은 보도를 낸 거예요. 뭐 SBS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노사 갈등을 딱 지적을 한 거예요. 8년 동안 노사 갈등이 있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노조 파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아요. SBS에서는. 그 부분은 좀 실망스러웠습니다만 어쨌거나 노사 갈등이 원인이었다라는 걸 짚은 거라서 의미가 있었고 JTBC도 마찬가지입니다. JTBC도 양측의 입장을 다 전달한 뒤에 노사 갈등 과정이 있었다라는 걸 전달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세 개 방송사는 이 폭력 사태의 원인을 짚은 거예요. 폭력 사태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도 설명을 했지만 이 원인이 노사 갈등에 있었다라는 걸 짚은 거죠. 그래서 이 세 개 방송사는 그래도 좋은 보도였다라고 볼 수 있었고요. KBS는? 그리고 이제 남은 방송사 두 곳이죠.
KBS와 YTN입니다. KBS와 YTN 어떻게 보도했느냐?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KBS, YTN은 노조가 기자회견을 했던 29일에 가서야 첫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첫 보도 내용에서 노조 파괴 뭐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KBS 관련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 유성기업에서는 2011년 노조 파업과 사측의 직장 폐쇄로 촉발된 분규가 8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KBS가 언급한 이게 끝입니다. 아니 뭐 추정 60분에서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하여튼 뭐 없으면 보도했잖아요. 네. 그리고 KBS가 그동안 굉장히 열심히 해왔거든요. 사실 그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도 보도를 내왔고. 근데 좀 저는 의아했고 좀 실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근데 YTN은 더 심해요. YTN은 노사 갈등에 대한 설명이 일단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폭행 사건에 대해서 막 경찰 비판 여론을 일고 있다. 뭐 이걸 잡아내지 못해서 지금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 뭐 이런 거랑 폭행 사태가 어떻게 벌어졌는지 이런 거 설명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김부겸 장관이 사과했다. 이런 거 좀 얹어주고 이러고 끝이에요. 이 두 방송사는 29일 날 어떻게 보면 기자회견이 있을 때까지 보도를 안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엉망이구만. 거의 뭐 4일 동안 기다렸더니 이런 보도를 내놓은 거예요. 진짜 실망스럽습니다. 뭐 하는 거야? 자, 그렇게 우리가 방송 보도가 전반적으로 보면은 종편 3사가 극악으로 보도를 하고 그리고 MBC, SBS, JTBC가 비교적 잘 보도를 했고 KBS, YTN은 보도를 굉장히 늦게 내놨는데 굉장히 부실하게 내놨다. 실망스러웠습니다. 네네.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자, 이제 제가 마지막 결론을 내볼게요. 일단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노조원들의 폭력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이번에 대처를 제대로 했나 이것도 잘 짚어봐야지 되는 그런 그렇죠. 부분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됐던 간에 가장 큰 문제는 전 언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언론이 이번 사건을 단순히 하나의 폭행 사건으로 전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폭행이 있기까지 사측의 그 노조 파괴 시도와 7년간의 노사 갈등 그리고 그것이 해결된 이후에도 이런 폭력이 나오게 만든 이 진짜 옆구리를 막 계속 찔러가지고 폭력을 불러온 이 노조 사측의 문제를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야 되고요. 언론은 이런 사태에 대해서 보다 넓은 시각에서 원인을 분석하고 그러니까 사측의 입장을 제대로 전했어야 돼요. 그런데 사측의 그 행태를 전했어야 되죠. 그런데 이 보도가 대부분이 어떠냐? 그냥 폭행 사건 부각에만 하고요. 그 와중에도 사측이 하는 헛소리. 를 계속 실어주는 이런 보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노조가 하는 말은 사과만 보여줘. 노조가 지금 사과를 하는 이유는 진짜 그 폭행 그 자체는 잘못했기 때문에 사과하지만 할 말이 없어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얼마나 할 말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억울한 그 상황에 대해서는 그냥 사과로 마치 1대1로 보도하는 것처럼 사과로 툭 치고요. 사측에 주절주절 지네들이 하는 그 횡설수설은 다 보도를 해준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언론의 행태인가 좀 반성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 기자회견에서 노동조합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회사의 노조 파괴로 3명이 죽었다. 상전이 하인을 8년 동안 일상적으로 두드려 패도 뉴스가 안 됐다. 우리는 8년 동안 일상적으로 맞았다. 그동안 언론은 어디 있었나 이렇게 외쳤거든요. 자, 이번 폭행 사건을 비난하기 전에 언론 스스로가 자신들의 보도 행태를 반성해야 돼요. 왜냐하면 노동자를 탄압한 거는 유성기업 사측뿐만이 아니고요. 검찰뿐만이 아니고 언론이 명백한 공범이었기 때문입니다. 언론이 그 과정에서 제대로 보도했더라면 지금 여기까지 왔을까 이 사태가. 지금도 마찬가지로 언론이 제대로만 보도한다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노조만 몰아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억울할까. 이 유성기업 관련 노조원들이 얼마나 힘들지를. 그러니까 진짜 입장을 바꿔서 네, 상상조차 할 수 그러니까 이번 보도는 정말 명백하게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거듭 아무튼 말을 계속 짜증이 납니다.